할아버지, 왜 우리를 못 본 척 하셨어요? 그날 납골당 복도를 울린 손자의 떨리는 목소리. 그 말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었다. 가족의 가장 깊은 상처를 정면으로 찌른 차가운 칼날이었다. 그의 이름은 최경호. 75해를 살아오며 평생 숫자와 실적만을 믿고 달려온 남자. 그리고 이제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참담한 진실 앞에 서 있다. 그의 기막힌 사연이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최 회장이 아들의 납골당을 찾았던 날이었다. 회색빛 구름이 잔뜩 낀 오후, 도심 외곽의 조용한 납골당 건물이 스산한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들 사이로 보였다. 대리석으로 지어진 웅장한 건물 앞 주차장에는 검은색 벤츠 한 대가 홀로 서 있었고 운전석에서 백발의 노인이 천천히 내렸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품격 있는 정장 차림새는 한 기업의 수장임을 짐작케 했다. 최경호 회장은 납골당 입구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75년의 인생에서 이토록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뎌 본 적이 있었던가. 그는 입구의 안내판을 확인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오늘따라 무릎이 아프다는 핑계로 몇 번이나 발길을 돌리려 했지만 결국 이곳까지 왔다. 3층 307호실. 그가 중얼거리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상행 표시등이 켜지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는 1년 전 그 끔찍했던 날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들 도연의 장례식장에서도 그는 이렇게 떨렸던가. 아니다. 그때는 충격과 분노에 떨었지만 지금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 한쪽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가 그의 귀에 들렸다. 아이의 목소리였다. 경호는 걸음을 멈췄다. 이상했다. 이곳에 아이가 있다는 것이. 아빠, 엄마가 어제 웃으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엄마 웃음이었어요. 아빠가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말해드려요. 복도 끝 307호실 앞에서 작은 소년이 납골함을 향해 조용히 말하고 있었다. 소년은 깨끗하게 다린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초라해 보였다. 신발은 조금 낡았고 가방의 모서리도 해져 있었다. 하지만 아이의 자세는 단정했고 말투는 또렷했다. 오늘 학교에서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구구단을 제일 빨리 외웠다고요. 아빠도 수학을 잘하셨다면서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소년의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어딘가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경호는 307호실 위패를 확인했다. 최도연,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저 아이는 누구인가? 왜 아들에게 그렇게 친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경호가 다가가자 소년이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경호는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소년의 눈매가 너무도 익숙했기 때문이다. 도연의 어린 시절과 똑같은 눈동자, 똑같은 미간의 간격, 심지어 입술의 모양까지. 시간이 멈춘 듯했다. 안녕하세요. 소년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경호는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다. 이 아이가 설마. 그 순간 소년이 다시 입을 열었다. 여긴 우리 아빠가 있는 곳이에요. 경호의 세상이 흔들렸다. 우리 아빠라고? 도연이 이 아이의 아버지라는 뜻인가? 그렇다면 이 아이는 자신의 손자? 경호는 벽에 기대어 겨우 중심을 잡았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안나, 너의 이름은? 경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소녀는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이지안이에요. 10살이에요. 이지안. 성이 이시다. 경호는 잠시 당황했다. 도연의 아이라면 최 씨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곧 현실을 깨달았다. 법적 아내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이 아이는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가슴이 더욱 아팠다. 경호는 아이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성은 다르지만 눈동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목구비가 어린 시절 도연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코끝의 작은 점까지 똑같았다. 이 아이가 도연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고 계세요. 아이의 담담한 대답에 경호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의 손자가 이런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니. 도연은 왜 이 사실을 숨겼을까? 아니면 말하려 했으나 자신이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일까? 할아버지, 우리 아빠를 아세요? 지안의 순진한 질문에 경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라고 불린 것도 아빠를 아느냐는 질문도 모든 것이 가슴을 저몄다. 나는 내 아빠의 아버지란다. 지안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그 순간 아이의 표정에 기쁨과 당황이 교차했다. 진짜요? 그럼 할아버지세요? 그렇다. 경호는 무릎을 굽혀 지안과 눈높이를 맞췄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도연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도연이 어렸을 때도 이런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봤던 것 같았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눈빛에는 서먹함과 거리감이 생겼고 나중에는 아예 마주치려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왜 우리를 못 본 척 하셨어요? 장례식 때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인사하려고 했는데 할아버지는 우리를 보고도 모른 척 하셨어요. 지안의 말이 경호의 심장을 찔렀다. 장례식? 그 순간이 떠올랐다. 분명 어디선가 낯익은 여자와 아이를 본 것 같았는데 그때 그는 언론과 조문객들 응대에만 신경 썼다. 설마 그들이 도연의 가족이었다니. 아니, 어쩌면 직감적으로 알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할아버지는 바빴단다. 하지만 그 변명이 얼마나 공허한지 경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다. 지아는 실망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우리를 좋아하지 않으실 거래요. 경호는 말문이 막혔다. 도연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자신에게 가족을 소개하고 싶어 했지만 거절당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아들이 얼마나 자신을 잘 알고 있었던가. 그리고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이때 복도 저편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여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안아, 지안아, 어디 있니? 여기요, 엄마. 지안이 손을 흔들며 달려갔다. 복도 끝에서 나타난 여자는 30대 후반으로 보였다.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고 낙지만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가 지안을 안아들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혼자 여기 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 집에 올 시간인데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해.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서연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함께 걱정의 흔적이 역력했다. 평소 식당 일을 하는 동안 혼자 집에 있는 지안이가 걱정되어 수시로 안부 전화를 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 않았다. 설마 하는 마음에 이곳까지 달려온 것이었다. 미안해요, 엄마. 그런데 엄마,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여자가 경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스친 표정을 경호는 놓치지 않았다. 놀라움, 당황, 그리고
분노. 깊고 오래된 분노였다. 당신이 여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녀는 지안을 자신의 뒤로 감싸며 경호를 노려봤다. 마치 위험한 존재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려는 모성 본능 같았다. 당신이 도연 씨의 아버지인가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서연입니다. 서연이라는 이름을 들으며 경호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연이 언젠가 언급했던 이름 같기도 하고,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다. 그때도 자신은 제대로 듣지 않았던 것일까? 도연 씨가 당신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더욱 싸늘해졌다. 그녀의 눈에는 1년간 쌓인 원망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죽은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하셨나요? 아버지는 너무 바빠서 만날 수 없다고 했나요? 아니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나요? 경호는 할 말을 잃었다. 서연의 말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배어 있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정당했다. 1년이에요. 1년 동안 당신은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안이 불안해하며 엄마의 옷자락을 잡았다. 도연 씨가 세상을 떠난 다음 날부터 지안이는 매일 물어봤어요. 할아버지는 언제 오시냐고. 왜 장례식장에서도 우리를 못 본 척 했냐고.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했을까요? 경호는 고개를 숙였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장례식장에서 그들을 본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어서, 복잡해지는 것이 싫어서 외면했던 것이다. 당신이 재벌이라는 건 알아요. 도연 씨가 말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뭐가 그리 대단한지 모르겠네요. 자식도 손자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는 건가요? 서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경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는 평생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여자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의미했다. 도연 씨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인정받고 싶어 했다고요. 죽기 전까지도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한 번도 그의 마음을 봐주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뭐요? 바빠서요? 몰라서요? 아니면 우리가 부끄러워서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1년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도연 씨는 죽기 전에 말했죠. 언젠가는 아버지가 우리를 이해해 주실 거라고, 지안이를 사랑해 주실 거라고. 얼마나 순진한 사람이었는지, 마지막까지 당신을 믿었던 거죠. 경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서연과 지안 앞에 앉았다. 75년을 살면서 누구 앞에서도 이렇게 무릎을 꿇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졌다.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한평생 강인함으로 일관해온 목소리가 이렇게 작아질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정말 미안합니다. 지안이 놀란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서연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경호의 진심 어린 모습에 잠시 말을 잃었다. 도연이를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노릇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경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이 나이에 흘리는 눈물이 이렇게 뜨거울 줄 몰랐다. 너무 늦었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었으니 지금 와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랭했다. 하지만 처음보다는 떨림이 있었다. 저희는 도움 따위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경호는 고개를 들어 지안을 바라봤다. 아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엄마와 할아버지를 번갈아 보고 있었다. 그 표정에서 경호는 어린 시절 자신과 아버지 사이에서
눈치를 보던 도연의 모습을 보았다. 지안이를 한 번만 더 볼 수 있을까요? 제발. 서연이 지안의 손을 꽉 잡았다. 아이를 보호하려는 모성의 본능이었다. 엄마, 지안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아이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동시에 할아버지에 대한 궁금함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그때 답을 해드리겠어요. 그것으로 서연은 지안의 손을 잡고 돌아서 걸어갔다. 경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일어설 수 없었다. 무릎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팠기 때문이다. 지안이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작은 손짓이었지만 경호에게는 희망의 빛처럼 보였다. 아이의 순수한 눈빛에는 원망이 없었다. 단지 할아버지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과 애정이 있을 뿐이었다. 복도가 조용해진 후에도 경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바닥이 차가웠지만 일어날 생각이 들지 않았다. 이 고통이 자신이 받아야 할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서야 도연의 납골함 앞으로 다가갔다.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그는 중얼거렸다. 도연아, 아빠가 정말 못났구나. 너의 마지막 부탁도 모르고 내가 사랑한 사람도 몰랐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지안이는 정말 너를 닮았다. 어릴 때 너와 똑같은 눈을 가졌구나. 경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75년 인생에서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였던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혼났을 때도, 사업이 어려워 도산 위기에 처했을 때도, 심지어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이렇게 울지는 않았다. 미안하다, 도연아. 너무 늦게 알았다. 하지만 이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겠다. 지안이를, 서연 씨를 지켜주겠다. 그것이 너에 대한 아빠의 마지막 속죄가 될 수 있다면. 납골당을 나서며 경호는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지안의 순수한 눈빛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 눈빛에서 그는 젊은 시절 도연의 모습을, 그리고 자신이 놓쳐버린 소중한 것들을 보았다. 차에 타며 경호는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집으로 가지 말고 잠깐 공원에 들러주시오. 그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오늘의 충격을 정리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야 했다. 지안의 할아버지라는 호칭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그 아이에게 진짜 할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서연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한강공원에 차를 세우고 경호는 벤치에 앉았다.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은 무엇이었을까? 돈을 벌고 회사를 키우고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것.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잘 사는 기업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버지와 형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더 뛰어나야 했다. 막내는 원래 그런 거야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를 악물고 더 열심히 일했다. 사랑보다는 성과로, 정보다는 수치로 인정받는 법을 배웠다. 그것이 생존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은 모두 놓쳤다. 아내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도 회사 일이 더 급하다며 병원을 뒤로 미뤘다. 아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기다렸지만 정작 그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차가운 손만 잡을 수 있었다. 회장님 오시기만을 기다리셨어요 라는 간병인의 말이 아직도 가슴을 찢는다. 도연이도 마찬가지였다. 아들이 사랑에 대해, 꿈에 대해 말하려 할 때마다 그런 한가한 소리 말고
회사 일을 배워라라며 차단했다. 결국 아들은 말을 끊었고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갔다. 그 세상에 서연과 지안이 있었는데 자신은 끝까지 모르고 있었다. 경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아버지와 형들에게 인정받으려다 보니 정작 자신이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잃어버렸다. 이번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해보겠다고 다짐했다. 지안의 순수한 미소를 다시 보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도연에게 진정한 아버지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석양이 강물에 반사되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아름다운 노을이었다. 경호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다. 강남의 고급 호텔 라운지,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뿌리는 가운데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오후 3시, 평일 낮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상류층들의 은밀한 만남의 장소로 분주했다. 한쪽 구석 VIP석에 앉은 여자는 40대 후반의 세련된 외모를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다. 강은주가 마티니 잔을 들어 올리며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늘 아침 사설탐정에게서 받은 보고서가 그녀의 핸드백 안에 들어 있었다. 최경우 회장이 어제 납골당을 다녀왔다는 내용,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여자와 아이에 대한 정보까지. 이서연, 이지안. 은주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1년 전 도연의 장례식장에서 어렴풋이 본 기억이 났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설마 그들이 이렇게 중요한 존재일 줄이야. 은주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다. 정략 결혼이었지만 남편 도연에게서 사랑은커녕 관심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 씨 가문의 며느리라는 지위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남편의 숨겨진 가족이 나타나다니. 다음 날 오전 서연이 일하는 작은 식당 앞. 은주는 검은색 세단에서 내려 식당을 바라봤다. 미소반찬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허름한 건물이었다. 이곳에서 최도연의 여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다. 은주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점심 준비로 분주한 주방에서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서연은 고무장갑을 끼고 그릇을 닦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세련된 여자를 보고 당황했다. 어서 오세요. 점심시간은 11시 30분부터인데. 이서연 씨죠? 은주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서연이 깜짝 놀라며 고무장갑을 벗었다. 누구시죠? 강은주입니다. 최도연의 아내죠.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도연의 법적 아내. 그 여자가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다. 서연은 무의식 중에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은주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지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른 초라한 모습, 거친 손, 수수한 얼굴. 이런 여자에게 남편을 빼앗겼다니. 남의 남편을 유혹해서 애까지 낳은. 그건 그건 뭐요? 사랑이었다고요? 은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식당 안에 몇몇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다. 여기는 제가 일하는 곳이에요. 조용히 해주세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은주는 개의치 않았다. 일하는 곳? 이런 곳에서 설거지나 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도연 씨가 불쌍해서 거들떠본 거 아닌가요?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이렇게 모욕당할 이유는 없었다. 도연 씨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리고 저도 그분을 사랑했어요. 사랑? 은주가 비웃었다. 사랑으로 먹고 살 수 있나요? 애 기저귀 값은 사랑으로 내나요? 현실을 보세요, 이서연 씨. 은주는 핸드백에서 수표책을 꺼냈다. 서연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얼마면 됩니까? 그 애와 함께 이 동네에서 사라지는 조건으로. 뭐라고요?
1억, 2억. 평생 이런 곳에서 설거지해도 만질 수 없는 돈인 거 당신도 알죠?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3억은 어떻습니까? 은주는 서연의 반응을 살피며 계속했다. 이 정도면 지방에 가서 조용히 살 수 있을 겁니다. 애도 좋은 학교 보낼 수 있고.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죠. 서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지안이는 도연 씨의 명백한 아들이고 무엇보다 최 회장님의 손자입니다. 그걸 돈으로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서연이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았다. 최 회장님의 손자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없는 남입니다. 이때 식당 문이 열리며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학교에서 돌아온 지안이었다. 엄마, 저 왔어요. 지안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식당 안의 차가운 분위기를 느끼고 걸음을 멈췄다. 은주가 지안을 바라봤다. 확실히 도연을 닮았다. 어린 시절 도연의 모습이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것이 더욱 그녀를 화나게 했다. 이 아이가 그 애군. 은주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다. 지안이 엄마 뒤로 숨었다. 엄마, 저분은 누구세요? 지안의 순진한 질문에 서연이 답하기 전에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내 아빠의 진짜 아내지. 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아이고. 그만해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서연이 지안을 감싸며 소리쳤다. 하지만 은주는 멈추지 않았다. 사실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이 아이는 법적으로 최 씨 가문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호적에도 없고 상속권도 없고. 지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이 여자가 자신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알 수 있었다. 엄마,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지안의 떨리는 목소리에 서연의 가슴이 찢어졌다. 아니야, 지안아. 너는 아빠의 소중한 아들이야. 하지만 이 아줌마가 저 아줌마 말은 틀렸어. 하지만 지안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애가 현실을 알아야죠. 언제까지 꿈속에서 살게 할 건가요? 정말 도저히 못 듣겠네요. 당장 나가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당장요. 왜요? 불편한 진실이라고? 은주는 여전히 여유로웠다. 회장님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법적으로는 남이라는 걸 명심하란 말입니다. 최경호 회장님이 잠시 불쌍해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현실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죠. 이때 식당 문이 다시 열렸다. 최경우 회장이 들어섰다. 어제 서연과 약속한 일주일이 아직 남았지만 견딜 수 없어서 찾아온 것이었다. 경우는 식당 안의 긴장된 분위기를 즉시 감지했다. 울고 있는 지안, 화가 난 서연, 그리고 여유롭게 서 있는 은주. 무슨 일이냐? 경우의 목소리에는 위험이 있었다. 은주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다. 아니 회장님이 왜 여기에? 내가 물어본 거다. 무슨 일이냐? 은주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회장님이 속고 있다는 걸 알려주러 왔습니다. 이 여자가 돈을 노리고 있다는 걸. 경우의 눈이 차갑게 변했다. 속는다고? 맞아요. 애까지 이용해서 회장님의 동정심을 자극하고 있는 거라고요. 서연이 입을 열려 했지만 경우가 손을 들어 막았다. 어떤 이유든 너가 여기에 올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이유가 없다고요? 저는 도연 씨의 아내입니다. 법적인 아내라고요. 은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이 여자와 이 애는 그냥 남입니다. 회장님이 혼자 늙어서 외로움을 타는 걸 이용하고 있는데 모르시겠어요? 경우가 한 걸음 은주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이 차가웠다. 혼자 늙었다고 했나? 내가 혼자가 된 이유가 뭔지 알고 있지 않나? 은주의 얼굴이 잠깐 굳었다.
그건 도연 씨가 사고로. 지금 사고라고 했나? 경호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였다. 최근 들어 도연의 죽음에 대해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다. 지안아, 하리비한테 이리 와 보겠니? 경호가 무릎을 굽혀 지안을 불렀다. 지안이 망설이며 다가왔다. 누가 내가 남이라고 했니? 저분이요. 지안이 은주를 가리키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사람 말은 틀렸다. 너는 내 손자다. 혈연으로도 마음으로도. 경호는 지안의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다. 이제 너는 여기서 당장 나가라. 나가라고요? 저는 회장님의 며느리라고요. 그건 법적일 뿐이야. 경호의 말이 차갑게 떨어졌다. 그리고 그 법적 관계도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설마 저를 내쫓으려는 건가요? 너가 이 아이를 괴롭힌다면 그럴 수도 있다. 은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지금까지 유지해온 최 씨 가문의 며느리 자리가 위태로워지고 있었다. 회장님, 지금 제정신 아니세요? 이 여자가 뭐라고? 서연 씨는 도현이가 사랑한 사람이다. 그리고 지안이는 내 손자다. 그걸로 충분하다. 은주는 한참을 서연과 지안, 그리고 경호를 번갈아 보았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좋아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은주가 핸드백을 들고 일어섰다. 법적으로 제가 얼마나 유리한 위치에 있는지 회장님도 곧 알게 될 겁니다. 은주가 나간 후 식당은 조용해졌다. 서연은 아직도 떨리는 손으로 지안을 안아주었다. 괜찮니, 지안아? 네. 그리고 할아버지가 저를 손자라고 해주셔서 기뻐요. 지안의 순수한 말에 경호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엄습했다. 은주의 마지막 말이 신경 쓰였다. 서연 씨, 미안합니다. 제가 은주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괜찮아요.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일이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경호도 같은 생각이었다. 은주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말한 법적 유리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봐야 했다. 서연 씨, 혹시 도현이가 유언장을 남겼거나. 유언장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건 없었어요. 갑작스러운 사고였으니까요. 경호는 의문이 깊어졌다. 도연의 죽음, 은주의 자신만만한 태도, 그리고 오늘 본 그녀의 차가운 계산. 뭔가 숨겨진 것이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경호는 서재에서 도연의 마지막 몇 달을 떠올려 보았다. 아들이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던 순간들, 걱정스러워 보였던 표정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도연이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경호는 전화기를 들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은주의 최근 행적을 조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도연의 친구들도 만나봐야 했다. 특히 법조계에 있는 친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했다. 한편 은주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와인잔을 들고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은 예상보다 일이 잘못되었지만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아직 숨겨둔 카드가 있었다. 은주는 서랍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다. 1년 전 도연에게 조금씩 먹였던 그것. 아무도 모르게 서서히 확실하게. 그 비밀만큼은 절대 들켜서는 안 되었다. 이서연, 이지안. 은주가 이름을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선량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복수를 다짐하는 차가운 결의에 가까웠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다. 법적 지위,
재산 상속, 그리고 최 씨 가문의 후계 문제까지. 은주는 결혼 생활 내내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었다. 설사 그것이 살인이라는 비밀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서연과 지안, 그리고 경호. 그들 모두가 은주에게는 위험한 존재였다. 특히 경호가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은주의 위험은 커질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다. 1년 전에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처럼 이번에도 모든 것을 계획대로 처리할 것이었다. 최경호의 저택, 2층 끝방. 1년 전 도연이 죽은 후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 방의 문이 천천히 열렸다. 먼지가 햇빛에 춤추고 있었고 방 안은 시간이 멈춘 듯했다. 책상 위에는 도연이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펜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벽에 걸린 시계는 오래전에 멈춰 있었다. 경호는 문턱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어제 식당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은주의 차가운 눈빛, 지안이 흘린 눈물, 그리고 서연의 강인한 모습,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도현아, 경호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도연의 채취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다. 75년을 살면서 이렇게 아들을 그리워한 적이 있었던가. 살아있을 때는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했으면서 죽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달았다. 방 안을 둘러보던 경호의 눈에 책상 서랍이 조금 열려있는 것이 보였다. 평소 깔끔했던 도연이 서랍을 열어둔 채로 두었을 리 없었다. 혹시 누군가 이 방을 뒤졌던 걸까? 경호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서 검은색 가죽 노트 한 권이 눈에 띄었다. 도연의 일기장이었다. 경호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도연의 단정한 글씨가 그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첫 장은 3년 전 날짜였다. 2022년 3월 15일. 오늘 서연이를 우연히 만났다. 대학 시절 함께 피아노를 배웠던 그녀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을 줄 몰랐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위해 여러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내 가슴이 아팠다. 경호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3년 전 도연과 서연이 우연히 재회했던 것이다. 그런데 자신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2022년 5월 20일. 서연이와 지안을 정식으로 만났다. 지안이, 내 아들이다. 7년 전 우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고백했다. 그때 나는 정략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아버지는 내가 교제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하지도 관심도 없으셨고 무조건 반대셨다. 그래서 서연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런 그녀가 혼자 이 아이를 키워왔다니.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경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도연이 자신의 친아들을 처음 제대로 만났을 때의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2022년 8월 10일. 지안이가 조심스럽게 나를 아빠라고 불러줬다. 7년 동안 아빠 없이 자란 아이가 이렇게 순수하게 날 받아들여준다. 서연이는 지안이에게 아빠가 일 때문에 멀리 있어야 했다고만 말했다고 한다. 이 모자를 더욱 지켜주고 싶어졌다. 하지만 내 상황이 아버지께 말씀드릴 수 있을까? 경호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도연이 자신에게 말하고 싶어 했지만 하지 못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더 많은 페이지를 넘기며 경호는 아들의 속마음을 하나씩 알아갔다. 2023년 12월 1일. 오늘 아버지께 서연이 이야기를 꺼내려 했다. 하지만 회사 일이 바쁘다며 대화를 피하셨다. 아버지는 언제나 그러셨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먼저 회사 이야기부터 하신다. 언제쯤 내 진심을 들어주실까? 경호는 그날을 기억했다. 분명 도연이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듯 했는데
자신은 신규 프로젝트 보고서를 먼저 받아보라고 했었다. 2024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서연이와 지안이와 함께 작은 케이크를 먹었다. 지안이가 진짜 아빠라고 불러줬다. 내 친아들이 나를 아빠로 인정해준 순간이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 행복을 공개적으로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은주는 절대 이혼을 해주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는 내 첫사랑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손자를 받아들여 주실까? 경호의 가슴이 짓눌렸다. 도연이 얼마나 괴로워했을지 상상이 되었다. 2024년 3월 30일. 은주가 이상하다. 요즘 자꾸 차나 음식에 신경을 쓴다. 내가 마시는 커피에도 뭔가를 넣는 것 같다. 몸이 자꾸 피곤하고 어지럽다. 병원에 가봐야겠다. 경호는 멈칫했다. 은주가 도연의 음식에 뭔가를 넣었다는 뜻인가? 2024년 4월 15일. 병원 검사 결과가 이상하다. 의사가 스트레스성이라고 하지만 뭔가 다른 것 같다. 은주의 행동이 더욱 수상해졌다. 내가 서연이를 만나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 경호의 등에 차가운 땀이 흘렀다. 설마 은주가. 일기의 후반부로 갈수록 도연의 글씨는 흐려지고 내용은 더욱 심각해졌다. 2024년 5월 20일. 확신한다. 은주가 내 음식에 약을 넣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다. 어제 몰래 먹지 않았더니 오늘은 몸이 괜찮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걸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 아버지는 믿어주실까? 경호는 일기장을 떨어뜨릴 뻔했다. 은주가 도연을 독살하려 했다는 뜻인가? 2024년 6월 1일. 태성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다. 서연이와 지안이 이야기, 은주의 수상한 행동까지. 태성이는 유언장을 써두라고 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서연이와 지안이를 지켜달라고. 한태성. 도연의 대학 동기이자 변호사였던 그를 경호는 기억했다. 그렇다면 태성이가 진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2024년 6월 10일. 오늘 유언장을 공증받았다. 모든 재산을 서연이와 지안이에게 남긴다고 했다. 은주에게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몫만. 태성이가 안전한 곳에 보관하기로 했다. 2024년 6월 15일. 은주가 뭔가 계획하고 있다. 오늘 아침 커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마시지 않았더니 화를 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아버지께 편지라도 써둘까? 2024년 6월 18일. 마지막 일기가 될 것 같다. 몸이 너무 약해졌다. 은주는 이제 대놓고 위협한다. 서연이와 지안이를 해치겠다고 한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버지. 언젠가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서연이를, 지안이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경호는 일기장을 덮고 무릎을 꿇었다. 도연의 마지막 부탁이 가슴을 찢었다. 아들이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고통스러웠다. 도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경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75년을 살면서 이렇게 통곡한 적이 있었던가. 아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들어주지 못했고 죽음의 위험에 처했을 때도 몰라봤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은주가 들어왔다. 회장님이 여기 계셨군요. 뭘 보고 계시는 건가요? 은주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름없었지만 경호는 이제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다. 도연이의 일기다. 경호가 일기장을 들어 올렸다. 은주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일기요? 그런 것에 시간을 낭비하실 필요 없어요. 죽은 사람 일기 읽어봤자. 너였구나. 경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다. 어떤 계절하는 건가요?
도연이를 죽인 게 너였어. 은주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무슨 소리예요? 도연 씨는 사고로 독을 먹였지? 조금씩 서서히 아무도 모르게. 경호가 일어서며 은주를 노려봤다. 은주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회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유 원장도 알고 있다. 도연이가 모든 재산을 서연 씨와 지안에게 남겼다는 것도.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유 원장의 존재를 들킨 것이다. 인정하거라. 경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아니면 증거를 찾아서 경찰에 신고할까? 은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증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1년이 지났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여유가 있었다. 그리고 설사 증거가 있다고 해도 저는 법적으로 도연 씨 아내이고 상속권이 있다고요. 법적으로는 그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살인자일 뿐이야. 경호는 은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왜 그랬느냐? 왜 도현이를? 은주가 비웃었다. 왜긴 왜요? 결혼 생활 내내 저를 무시하고 살더니 이제 와서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만들어 놓고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죽였다는 거냐? 죽였다고 누가 그래요? 저는 그냥 도연 씨가 아프다고 해서 약을 줬을 뿐이에요. 은주의 말에는 전혀 죄책감이 없었다. 어차피 증명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회장님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집에서 내쫓으시겠어요? 하지만 재산 상속은 법대로 받을 겁니다. 경호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은주의 말이 맞았다. 1년이 지난 지금 독살의 증거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가라! 경호의 목소리는 쥐어짜듯 나왔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은주가 어깨를 으쓱하며 돌아섰다. 회장님도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저는 아직도 이 집의 안주인입니다. 은주가 나간 후 경호는 다시 도연의 일기를 펼쳤다. 아들의 마지막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께 실망만 끼쳐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서연이와 지안이만큼은, 그들만큼은 지켜주세요. 그것이 아들로서 마지막 부탁입니다. 경호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다. 이제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다. 한태성을 찾아서 유 원장을 확보하고 은주의 범죄 증거를 찾아내야 했다. 그리고 서연과 지안을 지켜야 했다. 그날 저녁 경호는 사설탐정 김원석을 불렀다. 1년 전 도현이가 죽기 전 몇 달간 은주의 행적을 조사해 주십시오. 특히 약국이나 병원 출입 기록, 그리고 도현이의 부검 기록도 다시 확인해 보세요. 혹시 자살 의혹이 있으신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호는 도연의 일기장을 김원석에게 보여줬다. 김원석이 몇 페이지를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수사할 만한 근거가 충분합니다. 며칠 시간을 주시면 뭔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 은주는 불안해하고 있었다. 일기장의 존재를 몰랐던 것이다. 도연이 그런 상세한 기록을 남겼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은주는 서랍에서 핸드폰을 꺼내 어떤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저예요. 계획을 앞당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여자와 아이 말이에요.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위험해질 것 같아요. 전화를 끄는 은주의 눈에는 차가운 살기가 어려 있었다. 1년 전에 도연을 제거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장애물들을 하나씩 제거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경호는 한태성을 만나기 위해 그의 법무법인으로 향했다. 도연의 유 원장과 그가 알고 있는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그리고 은주로부터 서연과 지안을 보호할 방법도 찾아야 했다. 도연의 일기를 읽은 후 경호의 마음에는 분명한 목표가 생겼다.
아들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은주의 범죄를 밝혀내어 정의를 실현하는 것.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짜 아버지가 되겠다는 다짐이었다. 저택을 나서며 경호는 도연의 방을 다시 한번 돌아봤다. 이제 그 방은 더 이상 슬픔의 공간이 아니었다. 아들의 사랑과 용기를 기억하는 곳,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해준 소중한 장소였다. 도연아, 아빠가 반드시 지켜낼게. 서연 씨와 치안이를. 그리고 너의 마지막 소원을. 경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확신이 담겨 있었다. 7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아버지가 되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법무법인 건물 32층.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웅장했지만 최경호의 마음은 무거웠다. 어제 도연의 일기를 읽은 후 한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은주의 차가운 얼굴과 아들의 절절한 호소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경호는 태성법무법인이라고 적힌 사무실 문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한태성, 도연의 대학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였던 그를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였던가. 도연의 장례식장에서 잠깐 본 것이 전부였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일어섰다. 한태성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경호를 보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태성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무거운 기운이 담겨 있었다. 마치 이날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한태성 변호사님,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경호가 고개를 숙였다. 평소라면 절대 먼저 인사하지 않았을 그였지만 지금은 달랐다.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겠어요? 아니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호는 가방에서 도연의 일기장을 꺼냈다. 태성의 눈이 그것을 보는 순간 크게 떨렸다. 도연이 일기를 찾았습니다. 태성이 일기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경호는 놓치지 않았다. 우리 도연이가 뭐라고 썼습니까?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서연 씨와 치안이 이야기. 그리고 은주가 독을 아니 약을 먹인 일까지. 경호의 말에 태성이 고개를 푹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도연이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잘못은 모두 제게 있습니다. 아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외면한 건 저였으니까요. 경호도 고개를 숙였다. 두 남자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유원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태성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사실 1년 동안 이걸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도연이가 마지막 부탁을 했어요. 만약 자신에게 불의의 사고가 생긴다면 회장님이 직접 찾아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그때가 되어야 회장님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거라고.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두려웠습니다. 당시 회장님은 도연이의 개인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고, 혹시 이 유원장을 무시하시거나 서연 씨 모자를 더 어려운 상황에 빠뜨릴까봐. 경호는 고개를 숙였다. 태성의 말이 맞았다. 1년 전에 자신이라면 유언장을 받아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도연이가 옳았습니다. 그때의 저라면. 태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금고로 향했다. 잠시 후 봉인된 서류 봉투를 가지고 돌아왔다. 도연이가 마지막으로 제게 맡긴 것입니다. 회장님이 직접 오시면 전해드리라고 했어요.
경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봉투 겉면에는 도연의 글씨로 아버지께라고 적혀 있었다. 지금 여기서 보셔도 됩니다. 경호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다. 안에는 공증을 받은 유언장과 함께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경호는 먼저 편지를 펼쳤다. 도연의 글씨가 흐릿했다. 아마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쓴 것 같았다. 아버지께 이 편지를 아버지가 읽고 계신다면 아마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께 실망만 끼쳐드린 못난 아들이었지만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서연이와 지안이를 지켜주세요. 서연이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여자이고 지안이는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입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들은 진짜 저의 가족입니다. 은주가 저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라면 진실을 밝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들이 되지 못해서. 하지만 서연이와 지안이만큼은, 그들만큼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사랑했던 아들 도연 올림. 경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75년 인생에서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껴본 적이 있었던가. 도연아, 미안하다. 경호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태성도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유언장도 보세요. 태성이 조용히 말했다. 경호는 공증을 받은 유언장을 펼쳤다. 거기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다. 유언자 최도연은 본인의 전 재산을 이서연 1985년생과 이지안 2015년생에게 유증한다. 단 배우자 강은주에게는 법정 상속분의 최소한인 4분의 1을 유증한다. 이게 정말 법적 효력이 있나요? 경호가 태성을 바라봤다. 물론입니다. 공증까지 받았고 도연이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 증명됩니다. 다만 태성이 말을 멈췄다. 다만 뭡니까? 강은주 씨가 이 일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로서 법정 상속분을 주장할 테니까요. 경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태성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무엇입니까? 지안이가 현재 호적상 도연이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남남이라는 뜻이죠. 경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렇다면 유언장이 있어도 지안이가 상속받기 어렵다는 뜻인가?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태성이 희망을 주는 말을 했다. 친생자 확인 소송을 통해 지안이가 도연이의 아들임을 법적으로 인정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유언장에 따라 상속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DNA 검사를 해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태성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도연이가 마지막에 제게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은주 씨가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고요. 혹시 그 증거를 찾으실 수 있다면. 경호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이미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곧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때 태성의 휴대폰이 울렸다. 태성이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급히 굳어졌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태성이 경호를 바라봤다. 큰일 났습니다. 서연 씨와 지안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경호가 벌떡 일어섰다.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와 바로 출발하시죠. 사실 태성은 도연의 마지막 부탁을 받고 1년간 몰래 서연과 지안을 돌봐왔다. 경호가 직접 찾아올 때까지 뒤에서 그들을 지켜보라는 것이 도연의 유언이었다. 그래서 오늘 사고 소식도 태성이 고용한 사람을 통해 즉시 전달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다.
경호와 태성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경호는 불안감에 떨고 있었다. 설마 은주가 사고 경위는 파악됐습니까? 아직 자세한 건 모릅니다. 다만 목격자 말로는 갑자기 트럭이 들이받았다고. 경호의 가슴이 뛰었다. 우연한 사고일까? 아니면 계획된 일일까? 병원에 도착하자 응급실은 이미 수라장이었다. 경호는 간호사에게 달려가 물었다. 이서연, 이지한 환자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수술 중입니다. 보호자이십니까? 저는 지안이의 할아버지입니다. 간호사가 수술실을 가리켰다. 경호는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다. 환자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어떻습니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서연 환자는 다리 골절과 타박상, 이지한 환자는 뇌진탕과 경미한 외상입니다. 경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수술이 끝난 후 경호는 병실에서 의식을 되찾은 서연을 만났다. 서연의 얼굴은 붕대로 감겨 있었고 지안이는 옆 침대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회장님, 서연이 힘없는 목소리로 불렀다. 말하지 마세요.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경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저는 괜찮습니다. 지안이가 많이 다치지 않았다고 간호사에게 들어서 감사할 뿐이에요. 서연이 지안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사고가 어떻게 난 건지 기억나세요? 글쎄요. 갑자기 트럭이.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히 신호가 바뀌었는데 트럭이 계속 왔어요. 경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역시 의도된 사고일 가능성이 높았다. 서연 씨, 혹시 며칠 전부터 누군가 당신들을 지켜보거나 따라다닌 사람이 있었나요? 서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 보니 며칠 전부터 검은 차가 자주 보였어요. 처음엔 신경 안 썼는데 경호는 확신했다. 은주가 배후에 있다는 것을. 이때 병실 문이 열리며 은주가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하는 표정이 역력했지만 경호는 그것이 연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 정말 큰일 났네요. 괜찮으세요? 은주가 서연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서연이 경계하는 눈으로 은주를 바라봤다. 회장님께 전할 게 있어서 갔는데 비서가 어디 계신지 알려줘서 괜찮은가 왔죠? 은주의 목소리는 애써 걱정하는 듯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사실 은주는 자신이 사주한 사고가 제대로 실행되었는지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바쁘신 회장님이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은주가 경호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우연이 아니겠지. 경호가 차갑게 대답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한 짓 아니냐? 경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서연이 놀란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회장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걱정되어서 온 건데. 그만둬라. 이제 다 안다. 경호가 가방에서 도연의 유언장을 꺼냈다. 은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유언장이라뇨?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연이가 모든 재산을 서연 씨와 지안이에게 남겼다. 경호의 말에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럴 리 없어요. 저는 법적인 아내입니다. 법적 상속분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이들의 것이다. 경호가 서연과 지안을 가리켰다.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리입니까?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은주가 소리를 질렀다. 지안이가 그 소리에 깨어났다. 엄마, 나 아파요. 지안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이 아픈 몸을 이끌고 지안이 곁으로 가서 안아줬다. 괜찮아. 지안아, 엄마가 여기 있어. 그 모습을 본 경호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런 모정을 도연이 얼마나 사랑했을까. 은주, 이제 그만두고 더 이상 이들을 괴롭히지 마. 두고 보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은주가 고함을 치며 병실을 나갔다. 경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더 큰 위험이 다가올 것을 예감했다. 서연 씨, 앞으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주변에 경호원을 붙이겠습니다. 말씀은 감사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도연이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경호의 말에 서연이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 지안이 작은 목소리로 경호를 불렀다. 왜 그러니, 지안아? 아빠가 꿈에 나왔어요. 아빠가 보고 싶어요. 지안이의 말에 경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 할아버지가 반드시 지켜줄게. 그날 밤 경호는 병원에서 밤을 새웠다. 서연과 지안을 지키겠다는 다짐과 함께 은주의 범죄를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결심을 다졌다. 사설탐정 김원석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다. 중요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내일 오전에 만나 뵙겠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다. 경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도연에게 다짐했다. 도연아, 아빠가 반드시 내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리고 서연이와 지안이를 지켜내겠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긴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새벽이었다. 새벽 6시 최경호는 병원 로비의 카페에서 사설탐정 김원석을 만났다. 밤새 서연과 지안을 지켰던 경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예리했다. 김원석은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회장님, 중요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김원석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서류를 펼쳤다. 강은주 씨가 도연 씨 사망 전 3개월 동안 구입한 약품 목록입니다. 첫 번째 서류에는 여러 약국에서 구입한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목록이 적혀 있었다. 모두 다른 약국에서 다른 날짜에 소량씩 구입한 흔적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도연 씨의 부검 기록을 다시 분석한 결과입니다. 김원석이 두 번째 서류를 보여주었다. 당시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되었지만 혈액에서 미량의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이 검출되었습니다. 당시 의사는 사고 전 스트레스로 인한 약물 복용으로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은주가 먹인 것이었군요. 경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김원석이 세 번째 서류를 꺼냈다. CCTV 캡처 화면들이었다. 도연 씨 사망 당일 강은주 씨가 한 카페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사진 속에는 은주와 중년 남성이 대화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남성은 건장한 체격이었고 얼굴에 흉터가 있었다. 이 남자는 조폭 출신으로 현재는 뒷세계에서 청부업을 하는 인물입니다. 이름은 박철수라고 하는데 김원석이 설명을 계속했다. 그리고 이것은 어제 서연 씨 모자가 당한 교통사고에 가해 트럭 기사입니다. 새로운 사진이 나왔다. 똑같은 얼굴이었다. 박철수가 직접 트럭을 몰고 들이받은 건가요? 아닙니다. 실제 운전자는 다른 사람이지만 박철수가 배후에서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럭 기사는 박철수에게 돈을 받고 고의로 사고를 낸 것 같습니다. 경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은주가 단순히 도연을 독살한 것만이 아니라 서연과 지안까지 해치려 했다는 것이다. 트럭 기사를 붙잡았나요? 네. 경찰이 어젯밤에 체포했습니다. 현재 조사 중인데 곧 자백할 것 같습니다. 김원석의 말에 경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김원석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강은주 씨의 도박 빚 내역입니다. 현재 약 50억 원의 빚이 있고
대부분이 불법 도박장에서 진 돈입니다. 경호는 놀랐다. 50억이라는 거액을 어떻게 잃었단 말인가. 사치와 도박으로 탕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현 씨의 상속 재산이 절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은주가 도연을 죽인 이유, 그리고 서연과 지안을 제거하려는 이유까지. 오전 10시 경호는 증거 서류들을 들고 검찰청으로 향했다. 담당 검사 앞에서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충분히 수사할 만한 증거입니다. 즉시 강은주 씨를 소환하겠습니다. 검사의 말에 경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다. 은주가 도망갈 가능성이었다. 혹시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 정도의 사건은 출국 금지가 가능합니다. 검찰청을 나온 경호는 바로 법원으로 향했다.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받고 지안이의 친생자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였다. 한태성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 서류는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DNA 검사는 언제 하시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지안이가 퇴원하는 대로. 경호가 답했다. 오후 2시 경호가 은주를 찾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갔지만 이미 그곳은 비어 있었다. 경호가 병원으로 돌아와서 서연이 말했다. 아침에 경찰이 와서 강은주 씨를 찾았는데, 그런데 이미 어디론가 간 후였대요. 그 후에 경찰이 다시 와서 체포했다고 연락받았어요. 경호는 안도했다. 드디어 은주가 잡힌 것이다. 하지만 그날 저녁 경호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은주가 검찰 조사 중에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이었다. 현재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생명은 위험하지 않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태성이 전화로 알려준 소식이었다. 경호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은주가 죽으면 모든 진실이 묻힐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살아서 벌을 받는 것이 도연에 대한 진정한 복수일 것이었다. 다음 날 은주는 의식을 회복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는 사고로 죽었고 서연 씨 교통사고도 저와는 무관해요. 하지만 증거는 확실했다. 트럭 기사가 박철수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자백했고 박철수도 은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약물 구입 기록과 도연의 혈액 분석 결과도 명확했다. 2주 후 법정에서 첫 번째 재판이 열렸다. 은주는 법정에 구속 상태로 출석했다. 그녀의 모습은 초라했다. 예전의 세련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야위고 지친 얼굴이었다. 피고인 강은주는 남편 최도현을 독살하고 이서연과 이지안을 교통사고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은 검사의 공소 사실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은주가 당당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검사가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다. 약물 구입 기록, CCTV 영상, 박철수와의 만남, 도연의 혈액 분석 결과까지. 은주의 변호사는 반박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다. 고인이 된 최도연 씨의 일기장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한태성이 일어나서 도연의 일기장을 제출했다. 일기장의 내용이 법정에서 낭독되었다. 은주가 약물을 넣었다는 의혹, 몸이 약해지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 부탁까지. 법정은 숙연해졌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가족의 진술을 듣겠습니다. 판사가 말했다. 경호가 증언대에 섰다. 저는 최도현의 아버지 최경호입니다. 경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제가 아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 제 아들을
해칠 권리는 없습니다. 경호가 은주를 바라봤다. 피고인은 제 아들을 독살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자와 며느리까지 해치려 했습니다.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때 은주의 변호사가 일어났다. 재판장님,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피고인 강은주는 결혼 생활 내내 정략 결혼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남편의 지속적인 무관심과 외도로 인해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에 시달렸습니다. 은주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특히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에 빠져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변호사가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남편의 배신이었습니다. 피고인도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은 3개월간 진행되었다. 그 사이 지안이의 친생자 확인 소송도 진행되어 DNA 검사 결과 지안이가 도연의 친아들임이 법적으로 확인되었다. 유언장도 정식으로 인정받았다. 도연의 재산 중 대부분은 서연과 지안이 상속받게 되었고 은주는 법정 최소 상속분만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은주의 도박빚 때문에 그마저도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예정이었다. 마침내 선고일이 왔다. 피고인 강은주에게 유기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졌다.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남편을 살해했고 피해자 가족들까지 해치려 했습니다. 이는 극형에 해당하는 중죄입니다. 판사가 잠시 멈춘 후 계속했다. 변호인이 주장한 심신미약 상태는 일부 인정하나 약물을 여러 약국에서 나눠 구입하고 청부업자를 고용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이 드러난 이상 심신미약이 온전히 반영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부만 참작하여 형을 정합니다. 은주는 그제서야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항소하겠습니다. 은주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동정하지 않았다. 법정을 나온 경호는 서연과 지안을 만났다. 지안이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이었다. 할아버지, 하고 지안이는 경호에게 달려와 품에 안겼다. 그래, 지안아, 이제 아빠가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경호가 지안이를 안아주며 말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행복해도 되는 거죠? 지안의 말에 경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래, 이제 모두 행복하게 살자. 서연도 옆에서 미소를 지었다. 오랜 세월 지속된 고통이 드디어 끝난 것이었다. 그날 저녁 경호는 도연의 납골당을 찾았다. 오랜만에 찾은 그곳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는 평화로워 보였다. 도연아, 아빠가 약속을 지켰다. 은주는 벌을 받았고 서연 씨와 지안이는 안전하다. 경호가 도연의 사진에 대고 말했다. 그리고 지안이는 이제 법적으로도 내 아들로 인정받았다. 내 재산도 그들이 상속받게 되었고. 바람이 불어 납골당 안이 시원해졌다. 마치 도연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이제 우리 모두 새롭게 시작하자. 진짜 가족이 되어서. 경호는 납골당을 나서며 새로운 다짐을 했다. 이제는 정말로 좋은 할아버지가 되겠다고, 서연과 지안을 진짜 가족으로 사랑하겠다고. 멀리서 서연과 지안이 기다리고 있었다. 경호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가 떠올랐다. 길고 아픈 싸움이 끝났다. 이제 진짜 가족으로 살아갈 시간이었다. 하지만 경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만큼은 진정한 사랑으로 채워나가겠다는 다짐을 했다. 지안이가 경호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집에 가요. 그래. 우리 집에 가자. 경호가 대답했다. 이제 정말로 우리 집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석양이 지는 길을 걸었다. 그들의 뒷모습에는 평화와 희망이 가득했다. 도연도 하늘에서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을 것이었다. 최경우 회장은 75세에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서영과 지안에게 진심으로 다가갔을 때 그들은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가족과 소원한 관계에 계신가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에는 나이도 때도 없습니다. 오늘 저녁 먼저 안부 인사를 건네보세요. 그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겐 각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망을 품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에 사연 있어요 라고 적어주시면 사연 보내주실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